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시즌 3. 시즌 3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총선과 함께 시즌 2를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총선 이후 정국을 우리 시즌 3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도 함께하는 내 남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즌 3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거 얼마까지 가요 시즌? 쭉 가야죠. 왕자의 게임 시즌 8까지 갔는데. 오래 갈 겁니다. 오래 갈 거고요. 그 안에서 주인공들이 얼마나 죽는데. 나만 잘 모르네. 비례 행사하고 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두 분,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식입니다. 자, 아까 지금 왕좌의 게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다시 돌아오신 분이 여기 계시네요. 잠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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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다시 합류하시게 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죠. 예, 제가 국회의사당역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낙마하여 한동안 좀 쉬었고요. 네. 쉬면서 이제 4월달도 지나고 했으니 또 정치인사 시즌 2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갔던 게 내내 좀 아쉬웠습니다. 또 우리 정치인사 애청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사실은 국회의사당역 에스컬레이터라도 탈 수 있었는데 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진짜로 다음에 인싸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우리 근데 네, 여기 다 한번 제대로 여기 다 한번. 신세 비슷해 형. 그러니까 말도 못 타본 사람, 타다가 떨어진 사람, 끝까지 가서 2등한 사람 뭐 이런 거 다 비슷해. 내가 봤을 때. 저기도 있어. 나랑 탈세가 그렇잖아. 아니 제가 보기에 다음엔 아마 저 카니발 딱 타고 의사당으로 바로 직진으로 그래요.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에스컬레이터 어쨌든 타고.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은 네네. 그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쓴 소리도 이번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걱정 끼쳐드리게 했고 심려를 많이 해주셨던 분들 많이 계시고 제가 뭐 15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그때 제가 잘못했던 것은 평생 반성하고 더 좋은 정치로 더 좋은 이런 뭐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눈 걸로 또 아니 근데 이런 거 하지 네. 마자고. 이 사람들 다 떨어져봤자 변호사야. 아니 최고위원이니까. 최고위원 남들 최고위원 한 번도 이제 하고 비대위 네 출범과 번씩은. 함께 떨어지는 끝 떨어지는 이제 아니야, 좀비 최고위원이고. 비대위 간다, 전문이잖아. 비대위. 또 간다. 내가 안 간다. 김정인 아니, 비대위원장님이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다음 부릅니다. 같아. 비대위원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대변인도 하고 어쨌든 사무총장도 하고 본인이 다 농담으로 직업이 최고위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아니 우리 이준석 최고. 이따가 주제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네. 김종인 비대위 출범하면 비대위 어떻게 될지 제가 다 짜놨어 버렸어요. 정말요? 반은 맞을 거야 아마. 야, 현근택 어떻게 비대위원 이분들 하자. 대체 3주 동안 이거 얘기하고 싶으셔가지고 어떻게 참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3주 동안. 고난에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자, 그리고 100개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 아주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서 사실 김태현 변호사가 계속 얘기하셨어요. 아니 우리 지상파 진출 언제 하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사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총선 패배 다음 날 나와서 되게 이제 아주 쓴소리도 하고 정말 속에 있는 깊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우리 시즌 2 정리 방송이 76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우와, 나 30몇만 부까지는 봤는데. 76만 뷰가 돌파하면서 이준석에게 박수. 이준석 덕분이야. 드디어 좀 뒤로 제껴지는데 지금. 보수 유튜버들과 경쟁할 수 있는 매체를 이제 보수 진영에서 보수 유튜버와 싸움을 하고 계시는 이준석 그러니까요. 최고위원. 우리는 건데 한 달에도 우리한테 자, 코인이 떨어진 게 없어. 예. 그래서 결국 지상파에 입점하게 됐습니다. 오. 먼저 사실- 올라가야 좀. 지상파로 저희가 갑니다. 토요일 방송이 되고요. MBC 라디오를 통해서 이 시간이 방송이 될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약간 차이점은 생겨요. 심의가 이제 들어갑니다. 지상파이기 때문에. 반대 잘라줄 예, 거야. 안 예. 피해 잘라줄 거야. 예, 지금처럼 이제 편하게 하시되 이제 조금만 우리가 안PD 믿고 가야죠, 뭐. 원래 그런데 이거 근데- 아니 그 두 번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우리 받는 것도 그렇지. 어떻게 그 얘기를 두 내가 배. 그거는 저도 무료 봉사를 했던 직원이라 저한테 묻지 마시고 끝나고 PD가 따지시는 걸로. 이거를 내가 보니까 좀 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네. 문재인 정부는 노동 중시 정부라고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번의 노동으로 회사는 두 번의 이득을 본다. 원소스 재방용. 멀티유즈. 그렇지. 네. 재방용. 그렇다고 일타쌍피네 일타쌍피. 그렇지. 예. 출연료도 올려주고
그렇지. 우리 저 허유루 아나운서 네네. 수당도 올려주고 그렇지. 작가 피도 올려주고 좋습니다. 많이 행복한 사회로 네. 가자. 자, 아니 그러면은 이건 자르지 말고 꼭 넣으세요. 아니 잠깐 여기서 우리가 협찬 광고에 드는 거 아니야 이제 보면? 이제 그거죠. 토요일 저희가 아침 7시 5분으로 편성을 받았는데 그 시간대에 다른 광고가 시간- 들어오면 회사에 수익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대해 만약에 이 정치 인사를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 이 가운데에다가 본인이 팔고 싶은 감자를 넣고 싶다. 네. 그러면 그걸 놓아드리고 유튜브는 우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소정의 협찬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디오는 어차피 이게 안 나오니까 유튜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유튜브는 혹시 PPL 하고 싶으신 분은 그러니까.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아마 분명히 연락. 그래 그럼 우리가 끌어오는 건 우리가 중간에 좀 아니 지금 흔들리고 있어 내가 보니까. 자기 저기 그 기부하는 거 있잖아. 뭐 5천 원, 1,000원 뭐 한 네네네. 거를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를 다들 오늘 바쁘시다면서요. 자, 이제 우리 할 일 합시다. 우리가 라디오로 만족할 게 아니라 예. TV로 가야 된다. 아니야 내 MBC를 볼 때마다 예. 몇 개 프로가 눈에 보여. 아 저 시간에 저걸 빼고 우리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있어요. 예. 뉴스데스크? 콜라라고요. 나 잘린 거 보고 싶어. 백투 계신 거예요? 설마 백부터로? 아니야. 몇개 있어. 그런 거 빼고 딱 들어가면은 괜찮겠다. 뉴스데스크 당황스럽다. 내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난 또 반가움을 우리가 서로 좀 나눠봤고요. 저도 이 네 분 이렇게 같이 뵈니까 좀 일상으로 좀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또 하지만 이 총선 이후에 벌써 3주가 흘렀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비대위다, 뭐 그거부터 해서 이제 통합당이 계속해서 이제 내홍을 좀 겪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수습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모양새로 좀 비춰지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좀 어때요 분위기 이준석 최고위원 요새? 뭐 저는 좀비 상태 최고위원이니까 이 살아있는데 회의는 안 가고 방송만 떠돌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요새 회의를 아예 안 나가요? 회의 할 게 없죠 지금 보면은. 아. 그리고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 선출되면은 이제 바로 그렇죠, 그쪽 위주로 오늘이죠. 이제 굴러가게 되니까. 예. 근데 뭐 비대위는 무난하게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분이 비대위원장 내정자 신분으로 지금 이제 2주째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뭐 주호영 원내대표 후보나 아니면 권영세 후보나 둘 다 공이 거기에 반대하진 않기 때문에 다만 원내대표들도 있잖아요. 당선되잖아요. 그러면은 당 대표를 따로 모시는 것보다 비대위원장 놓고 자기가 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권위가 있거든요. 본인은 그렇죠. 내부 경선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비대위원장은 선임된 사람이니까 당 대표에게는 당 대표한테 권한이 쏠리는데 당내 권력이 원내대표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나쁘게 볼 리는 없죠.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김종인 현재 비대위원장 추대를 받으신 분이 김종인 전 장관이 네. 나는 이제 전권을 줘야 되고 네. 기한을 최소한 대권 후보를 낼 때까지는 줘야 된다. 이렇게 전대 전까지 뭐 이렇게 뭐 8월 뭐 이렇게 7월 이렇게 기한을 정하는 걸 받을 수 없다 해서 아직까지 지금 답보 상태잖아요. 김태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저는 그냥 1년짜리 갈 것 같은데. 내년 2월까지는 네, 최소한 좀 최소, 임기 보장을 최소 해줄 것 같다. 보궐이 4월이니까 보궐연까지 갈 것 같고. 최소 이제 부산시장 보궐까지 4월까지 가고 좀 뭐 플러스 알파로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카드가 아니면은 김종인 전 장관 올 이유가 없죠. 바로 정도는 전당되고 와서 뭐 그냥 오오 하고 밥 몇 번 먹다가 집에 가게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지금 네. 원내대표 보면 지금 원내대표가 오늘 지금 1시 하잖아요. 권영세 의원하고 주호영 의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예. 다만 이제 당선자의 왜 총회를 거쳐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렇죠. 근데 보시면 김태형 의원하고 이명수 의원은 반대했었거든요. 조기 전당대회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원내대표 경선 나가지도 않고 드랍했습니다. 그거 왜 그랬겠어요? 당선자총회 경선해봐야 표 몇 표지? 100표도 안 돼요. 80몇 표. 대충 계산기 두드려봐 표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김태형 의원이나 저기 저 누구죠?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산기 뜯어봤을 때 본인 나가서 안 된다는 계산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갔지. 그런 거 보면 이미 당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권을 주고 모셔오는 거에 대한 컨센서스는 이미 다 형성이 돼 있는 거다. 제가 네. 이제 충청도 관련해가지고 그 두 분이 이명수, 김태형 두 분이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예. 충청도가 최소한의 당내 경선에서 힘을 발휘하려면은 충청권 의석이 한 20석 정도 되고 나든지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충청도의 맹주라고 할 만한 분들이 그 이명수, 김태형 의원에게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네. 충청도 표라도 얻고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딱 보세요. 그 주호영 의원이 그걸 간판하고 충북 이종배 의원은 바로 땡겨버렸잖아요. 정책위의장으로. 거기서 충청도 표 갈라지고
두 번째 뭐냐면 충청도의 이제 맹주는 누구냐면요. 정진석 의원이에요. 그렇죠.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뭐 이번에 다선 5선 의원이 됐으니까 결국 대권이라든지 당권이라든지 어떤 더 큰 걸 노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충청 지역주의에 고립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충청도 대망론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한 그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영남과 수도권 후보군으로 나오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작동하고 있는 거는 말씀드리면은 영남 원내대표가 되는 것을 오히려 수도권 사람들도 바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네. 업로드 시점이 네. 이미 이제 오늘 오후면은 원내대표가 나오시니까 네. 그 이후 얘기를 좀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당내 평가라든지 어쨌든 비대위 체제로 갈 것 같다는 얘기를 일단은 두 분이 좀 해주셨고 네. 뭐 이쪽 얘기도 안 들어볼 수는 없죠. 민주당은 요새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사실 총선은 대승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하고도 이제 통합 뭐 논의가 아주 좀 스무스하게 잘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또 문제가 하나 사실 나오긴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 양정숙 당선인과 관련해서는 계속 좀 잡음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건 이미 이제 그 시민당한테 제명했고요. 그다음에 고발도 했죠. 네. 고발도 했고 이제 근데 또 맞고소를 들어가셨어요. 네네네. 아마 뭐 개인정보 보호로 본인하고 이제 동생 개인정보를 뭐 언론사에 흘렸다라는 내용으로 예. 시민당하고 이제 KBS를 고발했죠. 그러니까 민주당 고발 안 했고요. 어쨌든 뭐 민주당과는 그래도 뭐 같이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 논쟁이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뭐 법적인 걸 떠나서 네. 일단 물러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한 거고 그 전부터 계속 고발해라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무소속 신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자리를 놓고 싶지는 않다는 걸로 사실 보이거든요. 일반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당에서도 계속 사퇴를 권유했었는데 이분이 뭐 일단 민주당과는 완전 빠이빠이 하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를 계속 하실 생각이면 네. 왜냐하면 이분 지난번에도 비례대표 나왔고 이번에 나왔지만 보통은 뭐 당에 있는 분들은 보통 당이 뭐 불출마를 권유하거나 아니면 현역들도 예를 들어 컷오프 되면 이제 좀 이렇게 다음에 뭐 다른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듣거든요. 네. 정당에 있는 분들이 왜냐하면 뭐 하루 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10년, 20년 가는데. 근데도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는 거 보면 저는 아마 민주당과의 인연은 완전히 끊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윤미향 당선인도 지금 조금 복잡하시죠. 그렇죠. 사실. 거기도 지금 그건이 어쨌든 지금 다 지금 네. 그건이 훨씬 커요. 시민당 쪽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분은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논의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근데 어쨌든 그 더불어시민당하고 특히 이제 11번부터 17번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원하는 모든 그 비례 후보들이 또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통합 논의를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건 그러니까 집권여당 입장에서 좀 윤미향 부담이 아닐까?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앞에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 네, 사이에 예, 들어온 예,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검증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뭐 당에서 자꾸 못했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어쨌든 시민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계속 뭐 그쪽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선출된 분이신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좀 뭐 부담스럽긴 할 것 부담되죠, 같아요. 좀 궁금한 게 네네네.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시민당 입장에서도 이슈가 총선 이후에 발견인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총선 당시에. 그렇죠. 근데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총선 이후에 막 언론 보도가 되고 그래서 나왔으면 저희가 검증 때 체크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알았다는 거잖아요. 총선 전에. 그래서 뭐 저 재훈경 시민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뭐 자진 사퇴 권고했는데 본인이 거부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도 알고 지금도 알았잖아요. 왜 그때 정리를 안 했을까? 난 그게 진짜 궁금한 거. 사실 그때 근데 정리 뺐으면 방법이라는 게 결국은 아니, 사퇴인데 그럼 아니, 어떻게 빼요 그러면? 이미 등록을 해버렸는데 아니, 등록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온 게 아마 7일인가 8일인가 그래요. 3월 20 아니. 며칠까지 아니, 등록을 보도 하잖아요. 전에 아니, 이미 한 상태였죠. 후보 등록 상태에서 제명을 했으면은 당선자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선자 신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명해버리면 의석이 빠져버리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었으면 제명하고 치웠겠죠 그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전에 분명히 우리 김대호 후보나 아니면 차명진 후보에게 우리가
제명을 시도하고 했던 것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근데 뭐 보거든요. 어차피 그쪽도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됐죠 사실. 그러니까 권고. 근데 어쨌든 네. 당에서는 제명이란 절차를 네. 진행했고 나중에 가처분으로 살아난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어쨌든 국민들한테는 아 우리는 그 전에 해보려고 할 수 했다. 있는 건 다 했다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선거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인 분들 중에서 조금 문제가 나오는 것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실 것 같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통합 논의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네, 정도로. 투표했고요. 아마 80 네. 몇 프로 찬성이 나와서 음. 저는 아마 뭐 당원들 투표했으니까 좋습니다. 예. 그 의사를 받아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각 당 근황 정도 지금 뭐 일단 가볍게 좀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 예. 뭐 정의당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이제 6석을 확보를 했는데 네네네. 어쨌든 심상정 대표는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셨고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이정미 후보라든지 뭐다 조금 떨어졌죠. 아쉬운 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 표차 난 거 보면은 마음은 마음은 많이 아쉬운데 표차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네.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네. 그 비례 같은 경우가 네네. 아주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득표 퍼센트로 따지고 보면 의석수는 너무 작은 또 이런 좀 아쉬움이 또 있는. 이게 뭐 조건이 각각의 위성 정당도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조건들의 탓을 할 수 있죠. 예, 그건 또 분명히 하나의 원인이긴 해요. 근데 그 뭐 공부를 잘해야 그 대학을 가고 상급학교를 가는 거지. 그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네. 바로 그 상급학교 진학이 예, 확정되는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실제로 또 한편에서는 9.67%가 계속 정당 득표가 매번 선거할 때마다 한 2%씩 올라갔어요. 문제는 근데 9.67%에 우리는 지난번보다 지난 지방선거 때 8.97인가 이렇게 이 정도 나왔는데 그때보다 네네. 더 올라갔어라고 자위를 숫자로 자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는 조금 뭐 6% 7% 8%가 나오더라도 이 지지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고 이게 종잣돈이다라고 하는 네네. 느낌이 딱 왔다고 현장에서 선거할 때. 예. 근데 이번에 9.67%인데도 에너지가 안 느껴지는 9.67%라는 게 저는 지금 제일 문제고 당이 숫자에만 볼 것이 아니라 숫자를 통해서 이건 도구고 숫자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의 지도에 지금 정의당이 어떻게 포지셔닝 돼 있는가를 네. 보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네. 삼국지 게임을 해보면은요 가장 허탈한 게 뭐냐면은 게임 처음에 200 몇 년 이렇게 할 때 시작할 때는요 장수들이 다 쟁쟁해요. 그렇죠. 무력 90에 무슨 80에 뭐 이런 사람들 뭐 네. 지력 90 이런 사람들이 쟁쟁하고 뭐 곽과 순유 뭐 다 허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천하통일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나중에 보면 유선 이런 사람들 나오고 이럴 때는 군주도 이상한 데다가 장수도 이상해요. 네. 그 말 뭐냐면 그때부터는 게임이 진짜 재미없어지거든요. 막 그렇죠. 무력 60, 70이던 사람들 데리고 막 게임 하려고 하니까. 네. 근데 저는 물론 뭐 어느 당이든지 제가 지난번 영웅은 이제 없는 시대가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민주당도 이제 민주화 운동의 영웅들이 사라져가는 이제 세대가 온 것이고 이번에 세월호 공천되신 분들 봐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과거 산업화 영웅이라 하실 분들 이제 공천받을 일 없고 제 생각에 나이대 때문에 정의당도 과거에 노동 영웅들 같은 어떤 인상적인 그러면 그 사전 활동을 하고 있던 분들이 안 당선되거든요.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뭐 개개인의 이력을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저 사람이 들어간다는 임팩트 있는 분은 딱히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력보다는 논란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정의당도 피해를 많이 보고 했던 건데 평범한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에 어떻게 각 당이 적응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좀 관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돼요. 보면은 정의당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 보면 뭐 어느 주간 잡지에서 뭐 정의당은 뭐 이번에 뭐 당원 전 시민 투표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당내 개파에 뭐 나눠 먹기다 뭐 이런 식의 기사도 한번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보셨죠? 네. 근데 그걸 보면 정확한 것 같지는 않아. 뭐 정확한지 않더라도 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 때 정의당처럼 그렇게 어쨌든 그게 뭐 개파 투표든 시민 투표든지 간에 어찌 됐든 간에 투표로 이제 후보를 결정하는 게 가장 민주적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투표라기보다 위에서 꽂은 거거든요. 차이는 있지만 그거보다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있고 좀 더 민주적이긴 하지만 그게 과연 당과 좀 더 넓혀서 국가로 봤을 땐 바람직한 거냐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내 부족한 사람들을 채우는 거거든요. 네. 당내 필요한 사람들을.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 이번에 비례대표가 당선된 그 5분들이 꼭 진짜 정의당에 도움이 되는 만한 사람들인가? 전 그건 잘 약간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뭐 사실 직접 투표한다는 게 다 만사 형통일 수는 없어요. 그 당이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이
청년을 앞에 세워서 사실은 1인 1표였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인데 실제로 1인 1표다 보니까 청년들이 1번, 2번이고 그다음에 뭐 10번, 11번 이렇게 11번, 12번 이렇게 배치는 됐는데 실제로 당내에서 얻은 표 수는 굉장히 적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럴 굉장히 수밖에 적어요. 0.몇 칸막이가 프로. 그렇죠. 2%가 안 돼요, 전부 다. 1등, 2등, 3등, 4등이 뭐 50표 차 뭐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청년들을 들러리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술적 판단이 있었는데 이 판단을 뒷받침해 줄 만한 정당성 내지는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당성에 계속 의문을 그렇죠. 제기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은 과연 그렇다면 그게 맞는가도 많은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의문이 생기는 그런 지점이었다. 네. 아, 요 정도로. 네네네. 그래요. 일단은 선거 이후에 각 세 당의 근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일단 좀 드려봤고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미래통합당 지금 일단 여권은 어쨌든 뭐 순항을 할 조건이 너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지금 위기의 야당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이제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심재철 전 원내대표가 이제 되겠네요. 업로드 시점으로 따지면. 아니죠. 그 원내대표 임기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신임은 선출이 되는 거고 당분간은 또 하시는 거죠. 권위만 네. 가지고 있는 당선.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매표용 현금 살포였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하셔가지고 근데 또 이재명 지사가 적절하게 적절한 돈을 적절한 타이밍에 잘 정책 이걸 한 거다. 뭐 어떡하라는 거냐 뭔지 이렇게까지 응수를 한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민경욱 의원은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과 계속 좀 대립각을 좀 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투표 조작서를 밀어붙이면서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무효 소송은 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점을 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재검표나 이런 걸 보통 지금까지 한 경우는 내가 100표 차로 떨어졌어? 그러면 내 표 중에 혹시 무효표로 잘못 들어간 게 있는 거 아니야? 이걸 한번 닦아보자가 보통 수개표의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걸 하는 게 이제 하는데 이번 경우에 뭐냐면 1000표, 2000표 차이 나는 사람들이 아니 8000표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들이 수개표하면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몇천 표 단위로 조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는 그래서 같은 수검표 주장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의도가 다르다. 의도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다르다. 아니 사람이 그 유효표 무효표 분류하다가 기준을 좀 엄밀하게 적용하지 못해가지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나중에 뭐 숫자가 바뀌어서 실수겠건 이러겠지만 이거는 조직적인 부정. 그리고 그렇죠. 저랑 토론하신 분들 얘기 보면 그 부정의 범위가 그 선관위는 통째로 매수되었고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도 통째로 매수되었고 저도 그 토론 일부러 찾아봤는데요. 참관인도 통째로 매수되었고 우리 당에 추천한 사람인데 우리 당 사람이 매수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토론은 저쪽의 논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수준이어서, 그러니까 논거가 그 토론 얘기는 우리가 별로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토론에서 반박하거나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냐면은 전산 조작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개표소에서는 신장식 100표 이렇게 발표났는데 사이트에 올릴 때 150이라고 올리는 어떤 그런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개표소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개표 관리관 그 허위로 이렇게 있으면요. 자, 각 캠프에 사람이 왔잖아요. 그렇죠. 종이를 가져가면은 마이크에다 불러요. 이준석 125표, 뭐 현근택 124표 이렇게 불러요. 그걸 듣고 참가인들도 맞아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잘못 부르면 난리 나거든요. 그렇죠. 그거 듣고 그거를 전산에 이제 쳐서 입력하는 건데 들은 거랑 내가 나중에 뜬 거 보고 차이가 나면 참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거 그 개표장에 한 번도 안 가봤던 분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인 논리는 뭐냐면은 다 매수됐다는 거. 우리가 모두가 후보와 참관인 모두가 매수됐다는 거. 음모론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설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IT에 무시하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제기하는 문제와 우리 이준석 최고가 반박하는 걸 이해는 다 못해. 논리적으로는 난 IT 무지하니까.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2년 대선 끝나고 김모 씨가 대선 그러니까. 개표 네네. 부정이 있다고 영화도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때 얼마나 이제 보수 진영에서 많은 비난을 했습니까? 사실 진보 진영에서도 대선 지고를 졌는데 지면 진 거지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누구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대선에서 2010년도에 부정이 있었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상식을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때도 그 영화 만들고 김모 씨가 난리쳤을 때 보수 진영에서는 비난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 총선 참패했습니다. 우리가 그거 먼저 제기하면
코미디 중에 그런 코미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숫자가 뭐 똑같이 반복됐다고 하니까 뭔가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뭐 어떤 통계학과 교수 인터뷰 얼핏 보니까 통계학적으로 확률이 지금 굉장히 낮은 건 맞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건 뭐 통계학적인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정선거가 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 때는 그냥 깔끔하게 지고 인정하고 패장은 말이 없고 후위를 도모해야지. 여기서 자꾸 게임 규칙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래 버리면 오히려 당이 회생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고 사람은 추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좋겠는데. 심재철 원내대표도 그렇고 민경우 의원도 그렇고 패배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된다. 네, 남 탓을 자꾸 하시는 남 탓 거죠. 자꾸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건 잃어버려 놓고서 그냥 가로등 밑에 가서 어두운 데서 어두운 운동장에서 물건 잃어버려 놓고 화난데 가로등 밑에 가서 자기가 찾고 싶은 데 가서 자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심재철 원내대표랑 제가 이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지난주쯤에.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는 투표 조작서 이런 건 안 믿고요. 네. 그래서 저랑 이 대화하면서 뭐냐면 그런데 총선 앞두고 각가지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수당이라든지 아니 이런 것들이 갑자기 지급된 것들은 영향을 주긴 준 것 같다. 이건 저도 공감하는 부분 있는 게 저희 동네 노원구만 하더라도 마스크를 2장씩 뿌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표심에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 아 우리 구청장이 그래도 일을 하네. 근데 이 사람은 민주당 출신이네. 민주당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불법이냐 이런 영역을 떠나가지고 영향을 주는 행위인 건 맞고 다만 아까 이제 심재철 의원이 했던 말 중에 문제가 되는 다른 점 뭐냐면은 매표용이라는 건 의도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들이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 아니면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고 이런 것이 매표의 일환이냐 아니면 재난에 대처하는 일환이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게 이번에 표심에 영향을 준 건 맞다 봐요. 그러니까 저는 심재철 의원이 한 말 중에 그 앞에 있는 매표용이란 단어만 걷어내고 나면은 이게 왜냐면요. 저희가 아까 제가 심재철 의원이랑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대화 일환이었냐면요. 자, 이번에 재난 그 수당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김경수 지사가 처음에 정치적인 맥락을 파고든 게 뭐냐면은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파고들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기본소득 담론이라는 약간 달나라에 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느꼈던 것을 굉장히 국민 가까이 끌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음 대선쯤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화두로 만약에 여권이 선거를 치르려고 하면은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광장에서 우리가 논의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답 없다 봐요. 왜냐면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정도를 이번에 테스트해 본 거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한 국민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여당이 된 곳들은 보통 고간 얘기하면서 이렇게 옥죄기 마련인데 네. 다음 대선 앞두고 여당이 2년 뒤에 막 그런 어떤 기본소득제 같은 걸 화두로 올렸을 때 우리가 대응할 논리와 아니면 그런 실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야권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마스크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지금 노원에서 이 노원구청장이 마스크를 주민들한테 줬을 때 당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왜 논란이 됐냐면 다른 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그 지역에 있는 그 바로 옆 지역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이 아니 노원구만 주고 딱 우리는 안 주면 욕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에서 여당 의원들이 욕먹는 거예요. 바로 욕 먹는 거 특히 옆 지역구라. 왜 우리 구는 일 안 해? 왜 안 주냐. 왜 그렇게 우리 돼서 구는 일 안 해? 당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했냐면 기초 단체 단위에서 하지 말아라 원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게 분란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적으로 하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부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가급적 하지 말아라 해서 그 이제 다른 데도 막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장 다른 지역구나 이런 다른 구청에 있는 주민들이 당장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어찌 보면 또 지금 말씀처럼 뭐 선거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좀 민주당 쪽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그 야당 지금 제1야당 원내대표가 매표용이다. 약간 이런 얘기는 사실 동의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떤 입장이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아마 이준석 최고가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이 지금 당장 뭐 당론으로 내세운 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전국민 이제 고용보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결국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전국민 의료보험이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근데 고용보험이라는 거는 원래 취업자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래 대상자가 지금 인구의 50% 정도 돼요. 취업자가 2,600만 정도니까 그 중에 반 정도가 일단 고용보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취업자들 중에도 그럼 나머지 그 취업자 중에도 반이 없는데
그러니까 취업자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2,500만들은 이미 고용보험 자체 혜택이 없단 말이죠. 예.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실업 상태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사회 부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논란이 지금 정확히 지적했는데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게 어쨌든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나마 뭐 좀 마이너스 좀 적게 나왔다 다른 데보다 성장률이. 근데 이게 금방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앞으로도 뭐 우리 이런 전염병이라는 게 계속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당의 어쨌든 기본 방침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비판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뭔가 책임을 지는 걸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제 무상급식 나왔을 때 오세훈 전 시장이 딱 던졌지만 어쨌든 국민의 뜻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 어쨌든 그걸 원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뭐 이준석 최고 저는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봐요. 앞으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당은 어쨌든 방침이 글로 갈 거예요. 가는데 과연 그럼 미래통합당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할 거냐? 계속 뭐 몇 표용이라 할 거냐?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 지지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가 확실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전에는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빠지면 그게 무응답층으로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 당으로 넘어오는 시기였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바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빠지는 만큼 올라오고 있어요. 그 네. 말은 뭐냐면 어쨌든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이냐 분배냐의 문제에서 분배 쪽에 이제 조금 더 주안점을 지금 민주당이 더 많이 두기 시작했다고 저는 사실 보였는데. 근데 아니 아까 신 변호사님 혹시 그 얘기하시려던 거 있으시면은 지금 마저 네네네. 들을까요? 예. 말하자면 이번에 뭐 기본소득이란 말로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한 건 기본소득은 수당이야, 아니고 그냥 수당이거든요. 수당 내지는 그렇죠. 긴급지원금. 긴급 지원금이 긴급 사실 지원금 맞는 것 정도인데. 같아요. 재난과 관련해서. 네. 예. 긴급지원금이 그 보편적으로 저는 그 지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제 대책에 가까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헬리콥터 머니처럼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기본을 갖게 하고 그 다음 과제는 이제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2층, 3층을 더 넣어줄 거냐, 쌓아줄 거냐? 예, 쌓아줄 거냐. 요런 것으로 가는 거라서 이거를 기본소득과 등치에서 얘기하는 건 일단 개념부터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경제 헬리콥터 머니 뿌린 거고 그것도 뭐 사실은 적은 돈이에요. 경제적으로 보자면. 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은 큰 돈은 아니었죠. 근데 문제는 사실. 이게 단기 유동성 내지는 긴급하게 돈이 그 시장에서 어쨌든 동네 골목에서 돌게 해주는 효과는 있을 텐데 네. 문제는 이게 장기화되면서 그럼 구조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유동성 그때그때 시급하게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냐 또는 복지가 나아질 거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실제로는 21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고 정부 여당에게 훨씬 더 큰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예. 보면 지금 진짜 저는 궁금한 게 한 거예요. 180개를 가지고 지지율 한 60% 돌파했다고 그러잖아요. 돌파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책 기조를 어디로 가져갈까? 만약에 이제 다음 대선 때 이제 다음 결국 대선인데 대선 때 진짜 재난 기본소득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그러면 결국 그 흐름이라면 앞으로 2년 동안 민주당하고 청와대가 굳이 성장 분배 쪽을 나누면 분배 쪽에 방점을 찍는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재난 기본소득이 대선 때 큰 화두가 되면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운데서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원래 했던 그 정책들의 가속화. 그러면 차라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에 승부볼 여진이 생겨요. 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성장 쪽으로 계속 이렇게. 근데 그게 가시는 아니라면 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일면 탑하고 3면에 뭘 썼냐면 예. 문재인 표 뉴딜 정책이 시작이 된다. 음. 그거 쓰고 나서 이제 중앙일보도 그걸 받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되게 이제 보수진영에서는 조선일보가 치고 나가면 중앙 동아가 이제 받고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조선일보의 논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이제 예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하면서 대공황 때 그렇죠. 그러면서 중산층 유권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다.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하고 있는 뉴딜 얼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SOC 사업도 있고 그렇죠. 완전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 동안 썼던 보수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차용해가는 건 아닌데 굳이 성장 분배로 나눠서 보자면 성장 쪽에 조금 방점을 찍히는 것이거든요. 예. 가운데서 보자면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한 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면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두 가지. 하나,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선 잘 됐네. 경제 괜찮아지겠네. 예.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정파적인 생각에서는 음. 비벼볼 구멍이 없구만. 큰일 났구나. 내년 대선에 이러면 희망 각이 안 쓰는데 왜냐면 보세요. 이번 총선 때요. 민주당이 180석 하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탈원전이랑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왜? 예전에는 큰 선거 때 큰 쟁점이 있어 그 쟁점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코로나에 대한 정부 대응을 잘했다는 본 거고 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이 보수 야당 지지자들은 경제 정책에 실패했다 이거거든요. 서로 다 다른 이슈를 가지고 표가 집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이슈에 대한 판단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180석을 승리를 했지만 기존의 경제 정책에 저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이번 총선 결과로 때문에 이겼으니 경제적 성공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분배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경제가 쪼그라드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야 분배보다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성장 쪽에 방점을 찍자. 오른쪽으로 우클릭해서 중도 보수 유권자를 먹어 들어간다면 설사 그것 때문에 진보적인 핵심 지지층이 일부 떠난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오른쪽에서 새로 유입되는 유권 쪽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랑은 조금 네. 다른 제가 볼 때는 좀 저도 네, 좀 달라요. 다른 것 네. 같은 게 그러니까 분배를 멈추고 성장을 하자는 절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일도양단적으로 남자는 게 아니고 예, 예. 김태현 변호사 지적 중에 네, 네. 미래통합당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바로 그것만 받아. 안해 나 왜 그러냐면 아니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할 때 보면 많이 가지신 분은 더 알았어, 조심하셔야 알았어. 돼요. 그렇긴 하는데 베풀고 아니 왜 그래야죠. 그러냐면 정작 부잣집에 자긴 가진 긴급재난지원금 할 때 보면 사실은 그 미래통합당의 스탠스를 보면 예, 이거 어찌 예. 보면 100%냐 70%냐 갖고 다 우리 여당하고 정부가 이렇게 대립을 했잖아요. 네, 네, 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를 막 응원했어요. 음. 70%가 맞다, 뭐 홍단기 잘한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실은 거기서 스탠스를 어떻게 하지를 정하지 못한 거죠. 네. 저는 아마 왔다 갔다 했지. 그러면 사실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야당 역할이 없는 애매해지는 건데 거죠. 지금 예. 이제 말씀처럼 이 SOC 사업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수출로 먹고 사는데 지금 수출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 안 해외 되기 교육들이 때문에 거의 내수를 끝났으니까. 살리는 데는 사실은 SOC만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뭐 네.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동안 좀 자제해 왔는데 그러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옛날에 진보가 그랬어요. 뭐냐면 뭘 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안티만으로 이제 먹고 살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경제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A라는 걸 던지면 이제 B라는 걸 던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예. A와 A-만으로 계속 이제 야당이 붙는다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저걸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이 상황에서 저임금 그렇지. 노동자들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걸 그게 얘기했을 중요한 때 거 그게.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일반론적으로 기본소득론에 대항하는 아니면은 그 사회적 부조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보수가 보통 언급하는 게 뭐 몇 개 있어요. 이미 이명박 정부 때도 시도했던 것들도 있고 예.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EITC 이런 거거든요. 근로소득 장려 세제 이런 것들이 보수의 여기는 해법이고 경제학 쪽에서도 음해소득세라는 개념으로 이걸 다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로를 하는데 저소득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소득세를 사실상 마이너스로 만들어가지고 공적 부조를 하는 방식인데 이건 약간 다른 게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근로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동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고 다만 보수는 이 카드를 꺼내든지 지금 1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EITC나 근로소득 장려 세제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국민조차가 드물어요. 네. 왜냐? 마케팅을 할 줄 모르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당이 역할을 한 지가 오래되었고 왜냐하면 새누리당 이후로는 사실 정당이 그 역할을 안 했어요. 정부 주도로 이준석 최고도 지금 자꾸 이렇게 다리를 자르고 지금 그러니까 불태우는 듯한 아니, 그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지금 그 비대위가 들어서고 어떻게 하면서 지금 야당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결국엔 그런 큰 아이디어들을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체제를 던졌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결국 그 당시에 김종인 장관 아닙니까? 그거를 보편화시키는 데 역할했던 사람을 재벌 개혁에 있어가지고 보편화된 어떤 방법론을 제시했던 것도 김종인 장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게 김종인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의 경제에 대한 큰 관점들 국민은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대선 때 재난 기본소득이 아니라요 보편 기본소득론이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수가 이런 식으로는 대처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확실한 어떤 분배와 성장에 대한 대안론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고 그것은 아주 설명하기 쉬운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게 결국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지금 맞아요. 발단이 된 건데 요거 좀 제가 신 변호사님께 좀 네, 네, 여쭤볼게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오늘 나왔어요.
한국갤럽에서는 70%가 넘었습니다. 긍정 평가가. 그러니까 정말 그 놀라운 거죠. 지금 집권 3년 차거든요. 집권 이제 오는 10일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취임 3주년인데 네. 야, 70%의 지지율. 뭐 어쨌든 이런 위기 상황을 잘 대처를 했다고 국민들이 어쨌든 평가를 하는 건데 좀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지금 나오는 논의들과 연장선상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이 70% 넘어가면 정말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악몽 같은 선거가 끝났는데 우리도 잘 추스리지도 못했는데 이쪽은 점점 더 잘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성장과 분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옛날에는 보수는 성장, 뭐 진보는 분배. 진보는 뭐 분배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쭉 보면 보수가 성장을 담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나? 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을 지금 던졌다고 국민들이 봐요.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 만약 성장 이쪽이 뭐 우클릭을 하든 안 하든 보수 쪽에서 성장을 매개로 해서 그냥 이거를 우리가 가지면 이길 거다. 저는 그것도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으니까 성장 좋은데 니들이 성장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가 새롭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뭐 플랫폼 노동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은 보수 쪽에서 좀 잘 봐야 될 것 이거 같고. 상당히 아픈 지적인 네.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저 부분은 제가 아까 이제 그래도 비벼볼 구석이 있다 없다 네, 하는 그 네, 얘기는 네.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다는 걸 전제로 아, 하는 물론 그래. 그렇죠. 그게 예. 깨지면은 네. 왜냐면 제가 예전에 탄핵 때부터 그 얘기 아마 말씀 많이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을 건데 유권자들이 보수 정당을 볼 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CEO인데 성공한 사장이 CEO. 보면 저 뭐 여자도 많고 회사돈 갔다가 무슨 여자한테도 수놓고 유흥업소도 많이 다니고 좀 그래. 근데 일은 됐다 잘해. 저 사장이 그래. 하면 우리 그냥 보너스를 엄청 나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한테 기대하는 건 정말 깨끗한 도덕성 이거보다는 능력이라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수 정당은요 능력 없으면 간판 내려야 돼요 그걸로. 보수 정당한테 기대하는 게 뭐냐? 깨끗한 도덕성? 전 집 한 채도 없습니다. 평생 흙수저 이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너 집 한 10채 가져도 돼. 대신 일만 잘해서 우리 배불리 먹고 살게 해줘. 이건데 능력이 없으면 간판 내려야 된다는 거라고. 신장식 변호사 지적이 맞아요. 그건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때 가장 아프게 됐던 건 뭐냐면 박 전 대통령이 뭐 최순실 뭐 무슨 뭐 국정 이것도 이거지만 능력이 없음이 드러나는 거 바닥. 어머 저거밖에 안 됐어? 왜냐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 본인이 돈 먹은 거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설문 하나도 자기가 못 그래요, 썼어라는 그거예요. 이제 그런 국민들의 거지. 반응. 속된 말로 진보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가족들 뭐 문제 좀 나왔었잖아요. 뭐 형도 나오고 그거보다도 본인 피부치에서 나온 문제는 없었어요. 본인 네. 주머니에 들어간 돈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까지 갔던 데는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찍었던 사람들도 들을 돌아선 거거든요. 그건 왜? 능력이 없음이 드러난 거거든요. 보수 정당은 그것 없어지면 간판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준석 최고위원도 지적했고 신장식 변호사도 지적했듯이 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요. 그건 반드시 그걸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뭐 따지는 건 맞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또 이견이 있으신 뭐 분들이 그럴 수 분명히 있어. 있을 네, 것 뭐 같아요. 그럴 수도 아니, 제가 그렇지만 제가 한마디 하면요. 네. 저는 두 개만 끊으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부대변인 대변인 하면서 보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아침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눈에 뻔히 보여요. 뭐 일간지 차선만 보면 돼. 예,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전에 뭘 준비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말처럼 그냥 반대하지 큰 그림이 없어요. 선거 때도 이슈 잡기 너무 쉬워요. 신문 일찍 나오잖아요. 새벽 몇 시에 보거든요. 네. 그거 보면 뭐 그 말 그대로 나와요. 거의 대부분 대표든 원내대표든 아니면 뭐 최고위원이든 거기서 안 벗어나거든요. 그다음에 보수 유튜브에서 한 말 또 받아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동안 너무 편하게 이게 정치를 해왔다는 거예요. 큰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일간지에 쓴 거 그냥 그대로 읽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쇄신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보면 막 이쪽에서 막 비판하고 있잖아요. 보수 일간지에서 하는데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그 두 개는 반드시 끊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신문. 사실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 보수 유튜버들을 끊어야 당의 발전이 있다라고 되게 고언을 지금 많이 네. 하고 다니시는데 고군분투. 고군분투죠.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당이 결국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건 맞고 진영 네. 내에서 가장 뛰어난 인적 자원과 그리고 가장 뛰어난 뭐 자금력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이런 이슈들을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은 저랑 하태경 의원이 하도 여기저기서 막
속된 말로 나대고 다녀가지고 네. 요즘 저희한테 막 이런저런 제보가 엄청 쏟아져요 보면은. 근데 이걸 처리할 능력이 개인에겐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원외 낙선자고 하태경 의원도 본인 용량을 초과해서 지금 그런 것도 요청이 들어오는데 반대로 지금 뭐 그런 건의 안에는 아까도 언급된 윤미향 씨 건 같은 것도 저희는 6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 듣고 저희가 그 했었는데 지금 또 그거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냥 여권의 약간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한 제보 이런 거 처리 못 하고 있는데 이걸 얘기하냐면은 제가 그 일에 달려들질 못해요. 왜냐면은 구멍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제보를 받아들여가지고 폭로하고 무슨 정치적 설전을 벌이고 이런 것만 구멍 난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더니 정책 기능도 구멍 나 있어요. 굳이 제 입장에서 제가 그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면은 누구 하나 속된 말로 이제 표준어입니다. 조지는 거는 네. 제 하고 싶어도 역할이 아니에요. 이제 보면은 뭔가 하면 저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계속 움직여야 되고 그 안에서 아까 말했듯이 경제 정책이 뭐냐, 안보 정책이 뭐냐, 교육 정책이 뭐냐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 그냥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도 안 하면 나중에 가서 다 빠진다니까요. 저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통합하기 전에도 제가 계속 꾸준히 얘기했던 게 황교안 대표는 경제 정책, 안보 정책, 교육 정책이 뭐냐 다른 당에 있던 시절에 물어봤잖아요. 네. 제가 총선을 경험해봤잖아요. 이 당에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게 총선이라는 큰 선거를 치르는데 경제 안보 교육 정책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선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면 안 된다. 네. 예. 해가지고 상대편의 부도덕을 지적하고 비도덕을 지적하는 거는 뭐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에 불이 났어 지금 우리 집에. 그 전에 비전을 제시를 우리 집이 해주는 무너졌어, 거야.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 가시려는 것 같아요. 비대위원 비대위 들어오면은 여의도 연구원장 하려는 거 일단 아니에요? 비대위원. 좋아요. 예. 비대위원은 따로 당상이고. 자 어쨌든 내가 여의도 연구원장 하잖아요. 예. 당신들 다 죽었어. 안 할 거야. 우리 살려두기 위해서. 자 일단은 또 이렇게 참 첨예하면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인싸가 참 좋습니다. 예.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게 참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최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금 현재 야권 입장에서는 정말 그 보수 유튜버라든지 보수 언론 조중동 뭐 이제 이쪽에 너무 편향돼서 그쪽의 이야기만 듣는 듯한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는 아마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네, 공감을 그러니까 하실 것 같다. 광화문에서 이렇게 황교안 대표 매번 뭐 광화문에 집회하는 데 가고 뭐 이랬을 때 제가 그때 한번 그런 말씀을 딴데 어디 방송에서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거기가 굉장히 사람들 많이 나오고 거기가 애국 세력의 본진이고 거의 이런 생각을 가지셨잖아요. 그랬죠. 예.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 근데 거기는 사실은 거대한 밀실이에요. 그 바깥으로 소통이 안 되는 광장이지만 밀실인 거죠.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정말로. 아, 제가 그냥 여기 그 아까 유튜브 채널 비판해가지고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의 현재 가장 최근 동영상 제목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S인가요? 예. S의 한수. 민경욱 선거 조작 4가지 증거. 그다음에 부정선거 확신이 든다. 트럼프 중국 코로나는 생화학 무기. 그다음에 보면 트럼프 한국 부정선거에 관심 백악관 청원 10만 간다. 전광훈 문재인 간첩 근거 있다. 북한 윤석열 제거 지령 내렸다. 그 보통 뷰수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준석 최고위원? 이게 올라온 지 1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만 이 정도인데 보통 보면 며칠 된 20만까지 거예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싸가 이 정도는 잡겠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균형감 있는 정치인싸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김정은 수술 확인 건강 이상. 사실 우리 오늘 그 얘기도 한번 했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못했구나. 사실 김정은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이런 뇌피셜로 끝났기 때문에 뭐 하긴 뭐 그건 이제 또 이미 또 타이밍이 좀 지나가 버린 얘기고 사실 이제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이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면은 또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포스트 코로나 구상을 좀 담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좀 정책적인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어떻게 표현하실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 방향을 기존에 했던 것에 가속하냐, 네. 조금 우회하거나 선회할 것이냐. 그게 앞으로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의 방향을 잡는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 할 거거든요. 뭐 이해찬 대표 입에서 그런 얘기들 나왔는데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예전에 열린우리당 때 이제 개혁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다 날 새다가 사실은 말아먹은 거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지금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거의 뭐 적용이 많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 힘든데 국가보안법 있는 거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거대 여당이 180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어떤 식으로 나갈 거냐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네. 그걸 좀 저는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정책 또 방향. 야당 그거를- 입장에서도 네. 견제와 협치 사이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상당히 좀 미묘한 선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분배냐 성장이냐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둘 다- 택이라는 둘- 얘기는 네, 아니고. 둘 다 가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 경제가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기본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지금 네. 핵심이기 때문에 할 건 다 해야 되죠. 할 건 다 해야 되는데 과연 미래통합당이 어떤 포즈를 취할 것이냐. 저는 이번에 김태년 정책위장 정책이 아니죠. 원내대표 원내대표. 분이 네. 굉장히 디테일에 강해요. 그리고 한번 딱 정하면 안 물러서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정치 고수다 뭐 이런 그렇죠. 평들이 그러기도 많더라고요. 하고 예. 정책위장을 오래 했거든요. 정책 부분에서는 우리 당에서 어쨌든 최고라고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고집도 있어요. 밀어붙일 네. 때는. 그러면 분명히 아마 우리 당에서는 어떤 걸 정책을 정하든 하면 물론 정하기까지 숙고를 많이 하겠지만 저는 아마 미래통합당이 대응하기 쉽지 않다. 확실한 그 카드가 없으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면 그 얘기도 나왔죠. 뭐 의료 규제 개혁하겠다. 네. 원격 의료 같은 거. 네. 근데 사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중에서 그거 반대한 분들 있잖아요. 원격 의료라든지 금융 뭐 핀테크 이런 문제들. 근데 지난번에 금융규 인터넷 은행 같은 것도 대통령이 이제 하라고 했는데 여당에서 반란 표현하면서 안 된 거 아니겠어요. 이인영 의원도 사과까지 하고. 근데 지금 180개를 얻었어요. 국회가 다시 세팅됐습니다. 그러면 정부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그 금융 규제 철폐랑 의료 규제 철폐 원격 의료 시도할 수 있거든요. 예. 두 가지 포인트. 그때 이제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 어떻게 나오는 건 하나랑 또 하나는 미래통합당의 이제 반응인 건데 만약에 정부와 여당에서 자 원격 의료 허용하겠습니다. 규제 철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미래통합에서 반대한다? 그럼 그 단간판 내려야 돼요. 왜? 보수 정당은 규제를 척파하자는 게 기본 그거잖아요. 그래요. 모토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까지 이제 발목 잡는다 그러면 그건 간판 내려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예. 정책적 방향이란 측면에서는 그렇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그 원내대표 선출이 되면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이제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선출이 되면 원구성 협상에 바로 들어갈 그렇죠. 텐데 네. 원구성 협상에서 평소와 다른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국당이랑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뭐 그 원내교섭단체를 같이 만들 만드는 것이냐. 것에 대한 제안을 사실 안 대표가 먼저 하는 모양새가 지금 돼 있는 왜냐면 훨씬 상태라서. 의석수가 적으니까. 예, 3석밖에 없으니까. 예. 근데 요렇게 됐을 경우 지금 여기는 통합하잖아요. 민주당은 통합해서. 그래서 원내교섭단체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니네 그렇게만 하면 우리 더 특단의 조치를 그렇죠. 취하겠다. 특단의 이렇게까지 조치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뭘까? 지금 와서 특단의 조치를 합치기로 했는데 우리도 만든다가 아니란 말이야. 특단의 조치가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 배분하는 거는 관행이에요. 그렇죠. 법대로 하면 그냥 180석이 있으면 뭐 싹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자 관행대로 할래 아니면 꼼수 교섭단체를 또 만들면 우리 법대로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센데요. 예, 법대로 하겠다 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관행대로 의석수 배분 사실은 12대 국회까지는 전부 다 법대로 했더라고요. 13대 국회에 와서 DJ하고 김종필 JP 있을 때 의석수별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그 돌아가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미래통합당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들급에서 지금 경선 중에도 합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닐까라는 아니, 근데 생각이 들어요. 김정식 변호사 분석이요. 일리 있어요. 아니 근데 네. 법대로라는 말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는 게 민정당에 굉장히 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은 나가는 건 아니죠. 협상용이겠지. 아니 제가 이렇게 말한 게 그래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양쪽 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정치적인 선언이고 나중에 갔을 때 미래한국당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를 불거질 개연성이 높아 보여요. 그건 이제 자기 보따리를 차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서 야, 그런 다들 거고. 오늘 바쁘시다더니 역시 또 이제 이 이야기 보따리가 한번 풀리니까 내가 보기엔 요 국면에서 또 딱 이게 망신할 사람이 안철수 보니까 누가 안철수 대표를 깝니까? 이 드루킹 같은 자들아. 이렇게.
자, 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네 분과 만나서 저 역시도 너무나도 즐겁고 또 생산적인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드디어 95.9 메가헤르츠 우리 표준 FM을 통해서 토요일 7시 5분 또 라디오를 통해서 만나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토요일 7시에 근데 아침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등산 가시는 분들, 부지런하신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역시 우리 택시 기사들밖에 없어. 자, 오늘도 네 분 오랜만에 만나서 더 반가웠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또 아주 생산적이고 즐거운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